이번 메디치 초대석에는 한남대학교 경찰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박미랑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남대 네, 박미랑 교수님. 교수입니다. 그 사건을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최근에 뭐 과거에 연쇄살인 사건도 있었고 하지만 뭐라 그래야 돼요? 묻지마 범죄? 그냥 나 지금 상황이 안 좋고 기분 안 좋으니까 닥치는 대로 이렇게 남에게 가해를 당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때쯤 교수님을 모셔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께 교수님 자랑을 제가 재진 좀 해드리자면 메디치 미디어에서 이 책을 낸 게 교수님과 우리 이창무 선생님하고 두 분이 공조로 내셨는데 제목이 왜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는가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2016년에 나왔죠. 네, 2016년에. 예. 근데 작년에 7세를 찍었습니다. 아, 부끄럽지만 감사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꾸준히 많이 읽힌다는 거죠. 범죄자가 읽겠지. 범죄자도 읽었었어요. 아, 범죄자를 읽어. 사실 범죄자가 네. 이전에 이제 그 한진희 선생님께 네, 그래서 네. 연락을 하신 거예요. 나 박미랑 교수 안다. 음. 그래서 같이 뭔가를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한진희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네. 야, 범죄자를 그렇게 쉽게 믿는 거 아니다. 아, 네. 예,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날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금 진화된 범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의 조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7월 한 달만 해도 사실 보도가 되지 않은 크고 작은 범죄들 많잖아요. 근데 마침 우리 시간으로요, 어저께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이 묻지마 범죄를 묻지마를 영어로 스펠링으로, 스펠 예. 그대로 해서 다뤘어요. 근데 한국은 되게 안전한 나라다. 그런데 최근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부가 좀 고민이 깊고 대처를 하고 있다. 여전히 안전한 나라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한국 안전한 나라입니까? 정말 안전한 나라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7, 8월 동안 이런 흉기 난동 사건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범죄 통계를 집계하는 선진국과 뭐 후진국 다 통틀어서 이제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범죄 발생률이 정말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수치가 혹시 그러니까 뭐 살인 범죄 같은, 그러니까 한 최근 20년간 전반적인 형법 범죄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형법 범죄 중에서 증가하고 있는 범죄 유형은 사실 성범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디지털 성범죄의 영향이 상당히 크고 전통적인 범죄들은 다 감소하고 있고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년에 발생하는 살인 사건이 이제 미수 포함해서 한 1000건 정도 됐었는데 요즘에는 800건, 700건대로 이렇게 사실 줄어들었고 1000건, 그게 어느 정도 시점이에요? 1000건 정도였던 시점이? 한 5년 전, 5년 전.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거를 인구 10만 명당 그러면 살인 사건 몇 건 발생하고 있는가로 이제 유엔에서는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이 제일 그 수치가 낮고요. 네, 우리나라는 네. 그 다음으로 사실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죠. 네. 실질적으로 수치는 우리나라가 참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시민들이 느끼는 범죄의 두려움이 이것과 같이 연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최근에 7월 이후에만 거의 대형 사건이라고 할 만한 보도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뭐 4-5건 정도가 뭐 연달아 발생한 그런 상황인데 5월 달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20대 여성 정유정이가 사실 네, 그 충격이었죠. 20대 여성 또래 네. 여성에게 가해를 받으러 네, 가는 네, 척하면서 접근해서 살인을 했었죠. 네. 근데 그냥 살인만 한 것이 아니라 시신 훼손도 되게 심했고 유기까지 하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벌였고 사실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7월이 되니까 이제 관악구에서 이제 30대 남성이 이제 칼부림을 했죠. 근데 칼부림을 하고 그가 이제 내뱉었던 말들은 남들도 불행하게 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좀 충격적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정말 국가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예방책을 세워야지 라는 것들이 마련도 다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8월 3일에 또 이제 분당에서 이제 그 칼부림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날은 또 대전의 대덕구에서
졸업생이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을 이제 살해하는, 살해는 아니었죠. 이제 칼로 공격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뭔가 흉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협하는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는 가끔씩 들려왔던 이야기였는데 너무 연달아서 이런 것들이 보도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칼로 찌를 거야 라는 공포를 가져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공포심이 되게 커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네 건만 보면요. 나이도, 성별도, 지역도, 이유도 뭐 하나 같은 게 없어요. 정말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까요? 라는 질문이 되게 어려운 게 말씀하신 대로 일원이 절대 다 하나로 통칭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흉기 난동 사건이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유정 사건과 이 대덕고등학교의 사건 그리고 이 분당 서현역의 칼부림 사건 다 각기 다른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모양이지만 이런 사건이 왜 발생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이 유형을 다 나눠서 맞아요. 말씀을 드려야 맞아요.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정유정과 그 관악구 그 신림동의 그 조선 씨의 범죄는 행위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의 모습은 다르지만 동기의 측면에서나 사회가 준비해야 되는 모습에서는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남들도 불행해지면 좋겠다는 그들의 심리? 그들의 심리, 예. 나만 패배자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이들을 사실 자기의 세계로 가두고 자기의 감정 분출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게 되는, 그리고 남들에게 이 삐뚤어진 사고를 검증받을 기회를 다 놓쳐버린 사람들이란 측면에서 이 사람들은 행위 자체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 우리가 보는 원인에 대해서는 되게 같은 원인을 많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범죄를 작동시킨 어떤 기재의 기재요인은 이제 좀 비슷하다라고 비슷하다. 이제 보이고, 관악구 신림동의 흉기 난동과 분당 서현역의 흉기 난동이 비슷한 유형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건 완전 다른 사건이죠. 예,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로 그랬지만 여기도 완전 다르다. 여기 완전 다르죠. 사실 이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정신질환자가 다 위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된 정신질환자가 네네. 사회에서 어떠한 위험 요인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당사자는 지금 칼부림으로 자체 결과를 보여줬지만 다른 정신질환자가 방치되었을 땐 또 다른 모습으로 사실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정말 방치된 정신질환, 치료받지 않은 정신질환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네. 그거를 국가가 관리하지 않고 관리하는 체계가 사실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이러한 위험한 사건, 다수를 향한 이러한 사건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어제는 서현 분당 쪽 사건이 이제 눈에 띄니까 아까 정신질환 얘기를 하셨어요. 예. 저희가 요새 이제 사이코패스가 이 단어 아무리 생각해도 저 잘할 때만 해도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던 단어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 예. 근데 이게 뭐 말만 하면은 사실은 예. 사이코패스 아니야? 뭐 이렇게 딱 심증으로부터 가서 실제 사이코패스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이코패스는 사실 뭐 다양한 측정 문항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정서적 반응의 결핍이라든지 공감 능력의 뭐 결핍, 행동 통제의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경정신과적 장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묻지마 사건과 정신질환과 사이코패스의 연관성이 깊다고만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라서 범죄자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예, 범죄자들 중에 사이코패스도 있는 거지. 예, 사이코패스라서 사실 범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현재의 모습. 그러니까 범죄자가 잡히면 얘가 사이코패스를 아니래라고 자꾸만 이걸 구분하려고 하는 현재 이런 것은 되게 불필요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이 원인을 진단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사이코패스는 절대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왜 더 늘어나는 것처럼 그 단어를 많이 써서 그런 건가요? 단어가 익숙해져서 그런 거죠. 예, 단어가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법무부에서 이제 범죄자들, 이제 경찰에서도 그렇고 이제 체포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재판을 받게 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범죄자일 경우에 성범죄자일 경우도 그렇고 살인범죄자일 경우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 이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게 뭔가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쓰였던 도구가 아니지만 요즘은 이게 도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필수적으로 이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공개가 되고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과거 대비 사이코패스가 늘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절대 범죄자를 사이코패스이냐 아니냐 여부로 사실 뭔가를 구분하고 그걸 궁금해하는 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죠. 사이코패스만큼이나 같이 요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묻지마 범죄예요. 네. 일각에서는 묻지마 범죄는 없다. 예. 그래서 그 단어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통신 묻지마 범죄할 때는 딱히 이유도 없어 보이던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타인도 나처럼 불행했으면 좋겠어가 그 사람의 가장 큰 이유면 세상에 진짜 묻지마 범죄는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단어를 써도 돼요? 뭐라고 고쳤다는 얘기도 들려요? 이상동기 범죄라고 해서 이제 경찰청에서는 사실 용어를 이제 정하고 네. 이제 데피니션을 내리고 여기에 대한 통계를 수집해서 이제 범죄 예측을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몇 년 전에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간담회에 저도 갔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상동기 범죄라는 말은 그럼 맞느냐? 왜냐하면 아니, 그게 뭐예요? 한자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한? 이상한. 이상한? 예, 정상적이지 않은. 아, 예. 동기는 그 원인 동기할 때 동기? 네. 이상한 동기의 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범죄 동기는 정상이냐? 네. 이제 이러면서 그게 과연 네, 다른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특별하게 용어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쓰겠다라고 이미 이제 공표를 한 거고 저는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네. 그러면은 묻지마 범죄란 말은 많이 사용하지 않은 걸로? 예, 그냥 좀 더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안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손 쓸 수 없는 게 있는 게 없는 것이 그냥 이렇게 방관하게 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묻히기만 좀 용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지양하는 걸로 하고요. 범죄자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범죄를 일으키면 어쨌든 뭐 완전 범죄는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자꾸 너무 쉽게 노출이 돼요. 방법도 노출되고 뭐 이유도, 특히 이제 마이크도 갖다 들이대고 막. 네. 현대 사회에 이 미디어가 범죄를 더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비판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쉽게 모방하게 만들죠. 쉽게 모방. 예. 그러니까 과거 대비 너무 쉽게 모방을 하게 만드는데 네. 이게 그냥 뭐 방식이 디테일화 돼가지고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범죄 예능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범죄 예능화. 가벼운 소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방도 쉽고 죄의식도 없고 장난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이러한 뭔가 환경이 만들어져서 아주 정말 사람 요즘에 그 얼마 전에 그 롤스로이스 차량 사건에서도 사람 죽은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고 뭔가 찌르고 뭔가가 뭐 강간도 정말 그걸로 인해서 상해가 하고 인생이 망가지고 한 게 아니면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삶의 그 테두리를 파괴했다라는 것 자체로서 죄의식을 느끼고 그게 범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디어가 너무나 자극적인 것들, 정말 강하고 센 사건들 위주로 막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게 예능이 되어버리고 그거를 막 분석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런 작은 사건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범죄를 소비하고 범죄가 비즈니스화되고 범죄가 예능화되는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뭔가 문턱을 많이 낮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경찰서 나올 때 언론이 마이크 들이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형사사법 체계라는 것이 우리가 형법이 없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받았으면 이 사람에 대한 사적 복수를 하면서 내 분노를 이제 사실 피해에 대한 안갚음을 하게 되고 하는데 국가가 개입하면서 피해자 대신에 내가 처벌해 줄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로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형사사법
시스템도 크리미널 저스티스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빅팀은 없고 크리미널만 있어요. 범죄자를 처벌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한테 동기가 뭐야? 왜 그랬어? 뭐 죄의식은 느끼니? 이런 것들을 계속 묻는 시스템이 되었거든요. 옛날부터. 그건 최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범죄자가 뭐 말하는 말들을 맹신하게 되고 예. 그거에 기반해서 또 피해자를 탓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가해자에게 그러한 마이크를 줘서 마이크 자체가 전 발언권이라고 발언권이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들이대는 그 행위는 가해자의 발언권을 크게 하는 사회라고 생각을 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되게 지양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수사 생각을 해요. 단계에서 조사실에서야 그쵸. 물어볼 수 있고 그건 나중에 발표하면 되는데 네. 왜 굳이 경찰서 나오는 가해자에게 예. 그 사람이 뭐 잘못했습니다를 얘기를 하든 그렇죠. 그게 뭔 의미가 그러니까 있냐 거기서 이런 또 생각이 영웅놀이 하는 범죄자들도 있거든요. 예. 뭐 나를 향해서 스포트라이트가 예. 그냥 막 카메라 플래시가 예. 나오고 안 그래도 정서적으로 충동적이고 불안정하기도 하고 뭐 사실 뭐 이런 영웅 심리라든지 자기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면서 마이크를 들이대는 이 발언권이라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사실 영웅 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최소한 범죄자의 강력 범죄자들에 대해서 그 소위 말하는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거나 마이크 하지 않기 이거 뭐가 안 되나요? 그런 것들은 기자가 이거를 교수님한테 그렇죠, 여쭤보고. 그렇죠. 근데 어떤 게 옳은 방향이라고 물으신다면 그런 것들은 지향하는 방향이 옳을 것 같고요. 근데 좀 더 연장선상에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신상 공개거든요. 네. 예, 사람들 되게 신상과 얼굴 공개. 네. 예, 얼굴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또 분노를 해요. 내가 쟤를 길거리에서 보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주민등록 사진과 현재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꼭 현재의 모습, 오늘의 모습 머그샷을 찍어서 보여주게 하는 법으로 개정을 해달라. 뭐 쟤들이 사진 찍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해달라. 뭐 우리 고유정 같은 경우에 머리카락으로 다 가리고 했었잖아요. 지하철역에서 그 스토킹했던 그 사건도 옛날 사진과 현재의 모습이 너무 다르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었는데 신상 공개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범죄자에 대해서 신상 등록을 하고 예. 그리고 그것들을 공개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지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들어가서 보는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그 제도는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제도를 운영하는데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연구했던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신상이 등록된 자가 9만 명이 넘어요. 9만 명이요? 예. 아무도 열람하지 않고 대상자들도 그거는 큰 위화력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 등록제도, 공개제도는 좀 그렇고 얼굴 공개 제도는 사실 며칠 전에 뭐 안인득 사건, 뭐 그리고 또 막 옛날에 뭐 그런 살인자들의 얼굴이 공개됐지만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뒤에 살고 나왔을 때 그 사람을 옛날 사진 대비해서 사실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오늘의 감정 분풀이용으로 그렇게 신상을 공개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기도 해요. 오히려 이제 나와서 이 사람의 생활을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안전한 사회 속에 정착을 시키느냐를 고민하는 게 실제 나의 안전과 직결된다라고 저는 그렇죠. 사실 제일 좋은 건 한 번 저지른 그 범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편입돼서 살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돼요? 교화와 지원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너무 돈이 단어가 많이 정말 들어가요. 어렵습니다. 예, 맞아요. 예. 실제 보호 관찰 제도가 있지요, 국내에도. 아, 그럼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는 형기 3분의 1만 살면 가석방의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통상적으로는 한 80에서 90%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이 되어서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10년을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8년, 뭐 9년을 살았다라고 하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예 이제 선고를 받을 때 보호관찰을 명령을 조건으로 사실 선고가 되기도 해서 보호관찰은 많이들 받고 있죠. 예. 그러니까 과거처럼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정말 실시간으로 아주 깨알같이 저희 24시간 보도 채널에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일반 시민에게 그 정보 너무 빨리 쉽게 와닿아요.
한편으로는 또 불안유의를 조장하는 측면?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알고 어디까지는 걸러야 되는지 이 사회가 어쨌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수용자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 시민 입장에서도 범죄자의 범죄 스킬만큼이나 우리들의 인식과 태도도 좀 달라져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범죄 사건이나 뭐 지역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빨리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이게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사실 나쁘진 않다.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이제 생활을 위해서도 뭔가 나름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미디어를 예전에 신문을 통해서 볼 때 대비 네, 되게 네. 많이 이제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네. 이게 가짜 뉴스도 많고 그리고 너무 과장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과도한 공포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늘 요즘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범죄를 보도하는 많은 모습들이 되게 이 악마가 나타났다 여기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범죄를 되게 타자화해서 바라보고 나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고 이 악마를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추방해야 되지? 이거의 뉘앙스로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되게 불안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조금 더 큰 지역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범죄는 한 사회가 키워낸 결과일 수도 있어요. 범죄의 하나의 원인은 절대 없습니다. 네, 하나의 네. 원인은 없고 개인적인 원인이 있고 집단적인 원인이 있고 그리고 사회 제도적인 모습도 있고 법의 모습도 다 귀인이 달라요. 근데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문제가 가장 금방금방 표출이 되는 거고요. 근데 예방을 할 때는 개인한테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사실 개인의 면역력이 약하거나 이러면 코로나가 금방금방 걸리지만 집단적으로 봤을 땐 국가가 방역 시스템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감염률이 확 높아지고 어떤 나라는 감염률이 좀 낮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나라 사람들의 면역력이 특별하게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떤 제도를 가지고 국민들의 의식을 바꿨고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범죄율이 높은 나라, 낮은 나라 그리고 개인적인 면역력은 본인이 또 챙겨야 할 몫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사회의 범죄하면은 이 디지털을 또 빼놓을 수가 없지요. 예. 이게 지금 사실 저는 최근에 디지털 효과 하나를 그리고 나서 나도 하겠다라고 예고글 올라오는 예. 이건 도대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대한민국의 초고속 인터넷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모바일 환경과 IT 환경이 여기다도 사용되는데 315건이 발견됐고 이 중에 119명이 검거가 됐고 11명은 실제 구속이 됐대요. 예고만으로도 구속이 될 수 있는 건지 뭐 정황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고 이 안에는 14세 미만의 소위 축법소년에 해당될 수 있는 어린 청소년들도 많이 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이 사건, 이 묻지마 사건 이외에 이렇게 협박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사실 원인 중에 하나로 저는 사실 경찰의 대응의 모습도 한몫한다고 보거든요. 어떤 측면이? 그러니까 이런 이거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장갑차를 배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저한테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게 장난하고 있는데 장갑차를 보내줘요. 그럼 아이들 상에서 내가 해도 장갑차가 오나?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아이들의 호기심을 더 부각시키는, 이렇게 자극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게 정도껏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교수님 드는 거죠. 아세요? 왜 장갑차가 등장했는지? 정확하게 뭡니까?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시민 옆에 있다. 우리가 지켜줄게라는 목소리를 이제 강남 쪽에 이제 공포가 심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상징적으로 저는 그걸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의도는 우리가 국민을 지켜줄게라는 사실 상징적인 메시지였는지 모르겠지만 범죄학에서 그리고 경찰학에서 국민의 두려움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빈번한 교류와 시민과의 교류
그리고 빈번한 순찰, 경찰이 자주 음. 드러나고, 그리고 또 경찰이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죠. 혹은 또는 그 법대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사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이런 그렇죠. 모습. 이런 것들 보면서 사람들이 경찰을 믿을 수 있다. 경찰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장갑차를 들이댄다라는 것은 이거 기본적인 경찰학의 원어원을 다 무시하고 그냥 보여주기.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중에 장갑차가 있어요? 있죠. 예. 저는 그는 군대에서만 사용하는 줄 있죠. 예. 알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 억제를 할 때는 일반 억제가 있고 특별 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억제는 일반 선량한 사람들이 이런 거 보니까 정말 나쁜 짓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특별 억제는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더니 정말 내 인생이 망가지는구나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경찰의 예방활동은 사실 일반 억제와 특별 억제를 다 사실 아우르는 정책이어야 되는데 이런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이제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든지 한다라는 것은 특별 억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 마. 우리가 네. 잡으러 갈 거야. 네. 그리고 대부분의 그 글을 올린 사람들은 정말 이 장갑차를 보고 놀랄 게 아니라 정말 경찰이 띵동하고 집에 찾아가면 놀라는 거죠. 헐씨, 이런 거 가지고 정말 붙잡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장갑차를 등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 억제에 신경을 써야 될 상황에 일반 억제로 공포를 조장하게 되는 모습으로 저는 이거는 잘못 짚었다. 이렇게 보는 이게 다 거죠. 경찰학에 분명히 있는데 왜들 그러시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디지털 범죄는 정의를 어떻게 해요? 디지털 범죄는 그냥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범죄들을 다 디지털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나 그걸 인프라를 활용한 거는 그냥 범죄 수단인 건데 디지털 범죄는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상에서 그냥 과거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많은 죄명들이 네. 그냥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다 넘어가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 이런 식으로 뭔가 디지털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죠. 최근에 벌써 몇 년 전인가요? 엄청난 엠번방 이런 것들이 사건이 있었죠. 예. 그 사건도 이거야말로 왜 벌어질까요?라고 얘기를 물는 게 우스울 것 같아요. 왜 벌어지냐라고 한다면 사실 삐뚤어진 성 관련 인식들이 규정되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표출되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작년에 제가 좀 진행했던 연구가 이제 디지털 성범죄를 가했던 소년들을 좀 면담을 했었어요. 몇 세까지 주로? 만났던 사람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범죄를 저질렀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지른 아이들이었지만 보호관찰을 계속 대학생이 된 이후에서 받기 때문에 이제 20대가 된 친구들도 이제 면담을 했던 거였는데요.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진짜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까지 붙잡으러 올 줄 몰랐다. 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범죄를 정말 실행하기까지의 많은 공통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음란물 중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인터넷 디지털 성범죄도 누구는 도찰, 불법 촬영을 하고 누구는 그걸 판매를 하고 누구는 뭐 이렇게 성착취, 뭐 영상 같은 거 요구를 하고 뭐 이렇게 된 불법 촬영도 그냥 화장실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이 촬영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와의 연인 관계에 있거나 지인들의 이런 것들을 촬영하는 뭐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유형들이 사실 뭐 원인도 다 다르고 하지만 가장 공통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기 전에 음란물 중독이 상당히 진행됐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촬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이렇게 그날은 왜 가서 찍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연예인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별로. 없으세요?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요. 만약에 정우성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팬이라면 정우성 사진을 막 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정우성의 사진과 내가 찍은 직직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물 중독이 많이 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올린 것들을 보다가 이젠 내가 직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화하는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보다 보면 나도 찍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그리고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스릴감, 성공했을 때의 스릴감, 그리고 이거는 누구를 강간한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라는 생각도 아니고 난 장난으로 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왜 범죄 장소로 선택을 했어? 라는 질문을 하면은 많은 소년들은 늘 가던 곳이니까 익숙해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면담을 하고 나서 저의 범죄학 연구에는 되게 많은 파장이 발생을 하는데, 셉테드 연구라고 해서 이렇게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런 건축 심의를 하는데 범죄 예방 위원으로서 들어가서 이제 심의를 하거든요.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 예, 그러니까 뭐 아파트라든지 뭐 공공 건축물들을 하고 이렇게 도시 계획을 할 때 범죄가 어려운 그리고 사람들의 활동과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장려해서 서로 감시도 할 수 있고 범죄자의 범위를 좀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그런 흔히 말하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범위를 어떻게든 억누를 수 있고 범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구조. 그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건축 구조를 뭔가 좀 심의를 하고 있어요. 설비 편의상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대부분 붙어 있어요. 뭐 상가도 대부분 그렇죠. 아예 한 개가 같이 쓰는 곳도 있죠. 남자 여자 화장실을 공용으로 쓰는 곳도 있죠. 그리고 사실 예전에 강남역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런 공용 화장실에서 일어난 거였고요. 얘들이 꼭 저기 가서 범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늘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들어가기 쉬워서 들어간 것이고 익숙해서 들어간 것이니 사실 남자 여자 화장실을 설비 편의로 그냥 이렇게 같이 옆에다가 이렇게 배치하게 방치하면 안 된다. 멀리 떨어지게 해야 되고 사실 조금 방향도 달리해서 남자가 여자 화장실 근처에 기웃거리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요새 새로 지은 건물 가보면 남녀 화장실이 이렇게 복도를 양쪽 끝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쓰게 아주 거리를 멀리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편의주의에서 그게 편리해 설비상 그게 좋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조금 번거롭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라는 사실 심사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 범죄자들은 익숙한 곳에 가서 범죄를 벌이는데 전 여기서 들으면서 보통 연인 관계에서 또 촬영을 해서 둘 다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갖고만 있으려고 그랬어요. 이러잖아요. 유포라는 어마무시한 작정하고 유포를 가기 전 단계 생각하면 연인 관계에서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거는 시작은 범죄가 아니라 우리가 동의하에서 기록을 남긴 건데 뭐가 문제야 하는데 이런 경우도 많은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동의한 상황에서 촬영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사실 이것이 이후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했을 때 이게 누군가의 삶의 그 테두리를 위협하는 하나의 협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인 거죠. 이쪽도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럼요. 예. 과거에 연인 관계 사람들 것을 이렇게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얘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예비용으로 그냥 몰래 찍어 놓은 거죠.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용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또 이제 뭐라 그러죠? 원나잇? 하는 관계일 경우에는 재미로 찍어서 유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시무시한 범죄다라는 거를 알게 하려면 형량을 높여야 돼요? 처벌이 너무 가벼운가요? 지수 성범죄 관련해서 형량이 좀 많이 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전통적인 성범죄는 피해자 1명, 그리고 지속기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지속기간이 긴 성범죄 유형은 사실 친족 간의 성범죄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되게 단발성이고 피해자가 1명이고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도 다수고요. 그 지속기간도 되게 길기도 하고요. 이 파급력도 엄청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정도는 더욱더 큰데 실질적으로 형량이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지금 하고. 어때요, 형량이? 제가 만약에 불법 도착을 해서 유포했어요. 그럴 경우에 다 상황에 따라 다른가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사실 성인에 대해서는 제가 형량을 정확하게 요즘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소년들은 그냥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14세 미만은 아예 이제 그러니까 19세 미만은 소년원에 가지는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냥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보호관찰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개선이 되나요? 됐다는 뭔가가 나오면 좋겠는데. 개선이 안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정도도 경찰이 오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불법 촬영을 했고 혹은 영상물을 판매를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빠져있는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게 너무나 일상이다 보니까 아, 해도 되는구나, 아무 일 없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경찰이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학생 마인드로는 정말 충격을 받거든요. 놀라는 거죠. 충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 이런 걸 정말 잡으러 오는구나 라는 생각에 되게 많이 놀라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 교화가 많이 되기도 해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이 보호관찰을 뭐 2년 받을 거 3년 받는다고 해서 이게 더 충격요법이 작동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이런 청소년들이 많다면 성장 과정과 교육과 이런 걸로 사실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게 좋은 되는데. 말씀이세요. 전 되게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면담을 하면서 그런 거죠. 왜 그랬어요? 라고 아니면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 디지털 성범죄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남자가 가해자가 많지만 여자들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여자들도 해요. 왜냐하면 화가 나서 사실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의 그런 것들을 찍고 자기들이 올리고 다른 여학생이 그런 것도 또 유포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남자 가해자가 조금 비율적으로 많아서 그렇지 막 여자는 가해자가 안 된다라고는 이야기는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자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 뭐라고 했어요? 라고 물으면 그땐 다 그래.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좋아. 학생들이 저랑 면담을 하면서도 아이고. 그런 거죠. 남자는 원래 그렇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관찰관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보호관찰관이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왜곡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다이렉트하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서 잘 지내고 있니? 라는 것에 그냥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그냥 만족하고 지도 감독을 끝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난 재수가 없어서 걸렸지만 세상에 지금 아무렇지 않은 척 걸어다니는 저 남자들 다 인터넷상에서 다 사고 팔고 다 보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게 됐냐? 라고 물으면 유튜브나 이런데 링크 널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큰일입니다. 그리고 막 트위터나 이런 데서 DM이 엄청 온다는 거예요. 뭐 합성해달라, 뭐 내가 사겠다, 뭐 이래가지고. 이건 어른들의 잘못이거든요. 예. 청소년들의 범죄가 사실 감소는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성인들도 전반적인 성폭력은 다른 형법범죄는 감소하고 있지만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막 늘어난다기보다는 이 불법 촬영이나 디지털 성범죄 영역이 되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성범죄자 조두순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 뭐 화학적 거세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성범죄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막 다 제거하려고 하고 못 나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디지털 성범죄 아주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가에서 세운 이 디지털 성범죄자를 정확하게 조준하는 제도는 없어요. 그게 없다는 거는 뭐 얘 컴퓨터를 뭐 디지털 포렌식을 계속 해야 된다든지 얘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내가 포렌식을 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이런 법이 없는 거예요. 네. 인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논의가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뭐 재발 방지를 위한 어쨌든 사회에서 네, 줄이기 위한 그것에 필요한 어떤 제도는 지금 형사 없는 정책이 거다.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성범죄야라는 것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당한 이것이 디지털 성범죄고 나는 피해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디지털 성범죄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범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마련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좀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는 계속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많은 형사사법 체계는 오프라인 상의 제도에서 이동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윤리교육을 도덕 윤리하면은 뭐 추상적인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윤리라는 그것은 명확하게 범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 이런 것을 가르치고 뭔가 숙지할 수 있는 게 가능할 것도 같은데 사실 요즘에 제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 사회가 도덕과 윤리와 양심이 씨알도 안 먹히는 사회가 됐을까?
only 법으로만 무엇이든지 법을 들이대야지만이 뭔가를 깨갱하게 되고 법 앞에서만 사람들이 이제 순응하게 되는 이렇게 윤리, 도덕, 양심이 씨알도 안 먹히는 사회가 된 것은 왜 그럴까? 무언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고민을 사실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범죄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사실 이렇게 존재하다가 상황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사실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 환경에 대한 고민 전혀 없이 딱 발생했을 때 쟤를 형량으로 딱 몇 년 해가지고 얘만 딱 핀셋으로 꼭 뽑아서 넣어요. 교도소에. 근데 이 문제의 요인을 핀셋으로 꽂아서 뽑아서 교도소에 넣는데 유사한 문제는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사회는 계속 얘만 잘 격리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뭔가 범죄를 너무나 개인화해서 바라보고 타자화해서 바라보고 악마화하고 이런 것도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이제 예방 차원에서 오히려 원인을 여쭤보면 요즘은 자꾸 이렇게 병이 많이 나와요. 병명들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사이코패스부터 시작해서 어떤 병을 앓고 있다. 뭐 그런 나오는 병들과 실제 그게과의 범죄율 내지는 범죄와 연결 가능성이 있다라면 치료 가능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이코패스가 정신질환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사이코패스가 범죄의 원인은 아니라고 보는데 사실 범죄자들 중에서 일반 사람 대비 이제 사이코패스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범죄자들에서 좀 더 많이 발생되기는 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도 이 사이코패스라는 것이 유전적인 거랑 환경적인 같이 작동을 하거든요. 유전적인 게 분명히 있기도 해요. 근데 환경적으로 안정적인 곳에서 양육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요인들이 많이 눌러져요. 표출이 안 될 수 있는데 그게 방치가 되면 이제 위험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유전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것들이 있는데 양육이 되지 않고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셀프 컨트롤이라든지 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방치돼서 자라게 되면 그것들이 그냥 표출이 되는 거고 안정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표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 사이코패스는 뭐 1%에서 2%가 발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그 이제 저널에 발표된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코패스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직업, 전문 직업군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1순위가 CEO였어요. 그리고 뭐 러이어라든지 뭐 공무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었고요. 사이코패스 집단이 가장 선택하지 않는 전문 집단군 하면은 사실 공감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뭔가 정성을 들여야 되는 이런 직업군, 간호사라든지 아니면은 사회복지사라든지 장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잘 선택을 하지 않는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사이코패스가 꼭 범죄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정신질환도 이제 사실 우리가 계속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계속 보도를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떻게든 정신질환자들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몇 년 전에도 이런 묻지마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대응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아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예방책을 마련하겠다. 뭐 이렇게 그것도 엄격성 강화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범죄는 정상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형법 범죄만 하더라도 우리는 노출되는 게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에 많이 노출돼서 그렇지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경찰에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게 아니라 사실 사회 보건 체계가 훨씬 더 빨리 작동해야 되는 것이고 먼저 디텍트해서 치료를 빨리 받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이 사람들에게 강하게 이 소수의 집단에게 강하게 이렇게 뭔가를 하기보다는 정말 성범죄 재범률 30-40% 되거든요. 이런 쪽에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좀 더 마련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좀 실망스럽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대처 방안을 하면은 사실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대처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뭔가 그거를 예방의 이름으로 이렇게 감시하고 아까 장갑제 얘기하셨는데 뭐 공포를 조성하고 실제 예방이 아니라 그냥 멀쩡한 사람들 자체가 주눅이 드는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그리고 뭐 우리 뭐 옛날 영화지만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런 거 이렇게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걸 정당화해 버리면 국가가 나를 감시한다는 거야? 관리라는 표현을 쓰지만 약간 뭐 좀 더 지난 현대사회에서는 삼성교육대 같은 뭔가 이 사회에 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다 붙잡아다가 마음대로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역사들이 사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현실과 상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개인에게 그것을 대안을 맡기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개인에게 맡기면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드라마 글로리를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복수. 네, 사적 복수. 사실 우리가 이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뭔가 통쾌함을 느꼈던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뭔가 무기력한 형사사법 체계, 형사사법 체계가 해주지 못하는 것을 사적 복수를 이뤄냈기 때문에 사실 그 통쾌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원칙대로 한다면 이게 범죄자를 처벌하고 하는 이러한 관계가 형사사법 기관으로 국가로 넘어간 이상 국가가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걸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장갑차라든지 뭐 이러한 현상도 내부에서도 이제 국민들이 뭔가 우리에게 만족을 하지 못하고 우리에 대한 불신이 강하니까 우리가 강하게 어필해보자라는 측면에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이 나가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사실 안전을 이야기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불편함과 나의 권리를 내주는 건 감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9.11 테러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국 사회의 그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와 그 이후는 너무나 달라졌거든요. 그러한 테러를 경험하기 전에는 미국 사람들은 나의 권리를 어떻게 국가에게 내놔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적당히 권리를 내줘야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안전 관련해서는 이제 경찰이 이런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 뭔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경찰이 대신해서 뭔가 권한을 가져가고 우리는 조금 내줘야 되는 거고 불편함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되게 그 딜레마에서 계속 뭔가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권리도 내주기 싫고 또 국가가 무기력한 것도 싫고 너무 센 것도 싫고 그래서 아직 정반 합에서 합으로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뭔가 혼란스러운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예, 근데 시민들이 조금 더 의견도 많이 줘야 되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곳이 어디까지다라는 메시지를 조금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장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그때 쓰셨던 책 제목이 왜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는가,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범죄를 벌이는 이유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갈 것 같은 있는데 지금 이게 벌써 2016년 이후잖아요. 네. 아까 잠깐 사례 연구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시간이 한참 흐른 이 현대사에 다시 책을 쓰신다면 이런 내용을 좀 이렇게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 범죄 유형으로 친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이제 2016년 이후에 실제 이제 범죄자들을 만나면서 내 상상 속의 범죄자와 너무 다른 범죄자들의 모습을 경험하게 했던 게 아동대상 성범죄자들과의 면담이었었거든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상상 속. 우리에게 아동대상 성범죄자 하면 조두순밖에 없어요. 예. 예, 근데 다수의 모습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다수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네, 사실 뭔가 교육하고 명령하고 교화가 어려운 사람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국가가 사실 이런 식으로 봉쇄해서 뭔가 너는 여기서 살면 안 돼라든지 넌 너무나 위험한 사람이야 라고 하다 보니 정말 나는 자연인이다 식으로 산에 들어가서 고립된 생활을 정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때로는 조두순보다 더 극악무도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언론에 조명되지는 않았지만 아 정말 이런 사람들까지 있나?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보면은 아 너무 끔찍한 사건들도 있고 해서 취약한 곳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나누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아동성 범죄인데도 정말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다르군요. 예.
너무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많은 이야기들은 범죄의 큰 그림이 이런 거야.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뭐 큰 그림이 이런 거니까 잘 알고 지내보자라는 취지로 사실 이 책을 썼다라고 하면 개별 사례를 담아내는 것도 사실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람들은 범죄학자가 이거 조심하래. 범죄가 이거 위험하대. 이거 문제래라고 이야기를 하면 은연중에 저 사람은 저런 범죄 피해와 무관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의 삶을 이렇게 반추해보면 저 역시도 정말 많은 크고 작은 범죄 그리고 위험에 노출됐었는데 정말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그 운은 무엇이었을까 하면은 가족의 힘, 지역사회의 힘,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공부를 해서 또 이런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소소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나도 겪을 수 있었던 나도 겪었던 그런 범죄 이야기들을 좀 소소하게 써 내려가면서 당신만 겪는 게 아니야. 이 당신 잘못으로 당신이 겪는 게 아니라 사실 나도 당했고 이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문제니 한번 같이 해결해 보자라는 메시지를 좀 남기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타자화라는 단어가 딱 제 귀에 꽂혔습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네,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 뭐 얼굴 선량하게 한 옆에 이웃이 어느 날은 범죄자, 가해자가 됐기도 하고 사실은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이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이거를 조심해라는 것만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지요.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잘 이렇게 헤쳐나가면 살 것이냐. 이런 문제로 다음 책이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부지런히 떨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한번 또 출연하셔서 좋은 얘기 해주십시오. 예, 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를 풀리 뭔가 할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해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초대석 신혜선이었습니다.